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기술의 완성도가 PL15에서 아주 그냥 급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기대지가 더 이제 어떤 국가적인 존재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했죠. 공대우공 이거 안 했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서요. 이번에 보니까 그 대만에서 뭐 5년 동안 23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 뭐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협상 이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항하는 또 자국의 이 무기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 미국의 미 국방성이나 이제 국무부에 미국의 이제 내부 규정이 있는 게 고성능 진짜 자기들이 그 아끼는 무기는 수출하지 마라. 네. 대표적으로 최근 또 외신을 이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이제 인수받기 시작하는 그 대잠수함 헬기 MH-60R 로키드 마틴 건데 이거는 뭐 저 해군의 대잠 헬기 중에 끝판왕이에요. 이거를 거부했어요. 근데 이걸로만 거부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일본에는 판매하는데 대만에 못 준다고 하는 게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는 두 가지는 못 팔겠다. 그거는 무역 관련돼서 아예 필요 없다. 이거는 못 판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만이 접수되면은 이 말고 미 해군의 주력 무기가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거절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군이 이제 발주했다는 게 주로 그 소모성 탄들 쏘면 없어지는 거. 미사일 종류. 뭐. 아니면은 만 상륙했다. 이거 점령할 것 같으면 이제 미국이 뭐 특수부대가 주도해서 들어가서 그 탄약고 들어가서 다 폭파 시킬 수 있는 의도적으로 폭파해서 없애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투발성 무기들 그 중심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전차는 이제 M1A2T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나라별로 다 다운그레이드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뺏겨도 분해해도 뭐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게끔 미국제하고 미국의 육군이 사용하는 가운데 좀 다운그레이드 성능이 밑에 기술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 하위 그 전차를 이제 108대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뺏겨도 일단은 뭐 타격이 없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한테도 준 게 그 M1A2 뭐 다운그레이드 M1A1 그건 뺏겼잖아요. 특히 실내로. 네. 그래서 실제로 뺏겼고 그래서 러시아가 뭐 전시회 모스크바 뭐 광장이 뭐 최근에 또 공개했었고 그런 종류의 무기들을 발주했고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핵심 무기는 거절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무기 개발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자동차 뭐 뜯어가지고 분해하면서 그 상대 경쟁자의 어떤 기술을 빼온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무기도 그렇게 분해하면서 배우는 건가 보죠? 역설계라고 합니다. 역설계. 네, 역설계. 거꾸로 분해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그러니까 조립해보고. 그 분해할 수 있는 제품을 건네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 근본적으로 또 이제 치고 올라오죠. 따라오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 우리가 나눈 대로 서방제 기술을 많이 이제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이제 갖다가 놓고 다 제대로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발전을 이제 급속도로 이제 최근 10년 내에 엄청나게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중국 미사일인 PL-15, 그 다음에 프랑스 미카 이것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중국이 승리한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제 국산이죠. 예. 완전 자기네 단독 그거하고 이제 딱 이 중국산이 더 사거리도 길고. 예, 성능이 확인된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걸 접할 기회가 많고 뭐 내용들을 많이 이제 뭐 브리핑 듣고 했는데 좀 의심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도입해서 성능이 이게 좋을까? 미티어 해서. 미카. 미카 중심의 공동 미사일. 그래서 계속 의심을 이제 했는데 뭐 매직 뭐 이렇게 미사일들이 있죠. 그 걔들 자국산 미사일, 공동 미사일들이. 근데 역시나 이게 내 생각이 전에 옛날에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게 어떤 성능이 고성능이 아니구나. 그 시대에 물론 이제 그 발달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프랑스제 뭐 라팔 전투기가 우리가 20년 전에 경쟁을 붙였어요. F-15K로. 선정 안 하길 잘했죠. 네. 근데 미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PL-15보다는 훨씬 그 위에 있는 미사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주력 미사일이 될 수 있는? 일단 중국 쪽 입장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J-20을 이제 실전 배치하면서 그 무장으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획을 이제 애초에 미티어가 그것도 한 20여 년 전에 개발을 천천히 해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이제서야 뭐 아주 원활하게 이제 생산 배치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동일하게 대등하게 전쟁을 하려면 저 수준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등한 미사일을 이제 내놓고 실전에 사용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앞선다기보다는 미티어의 대등한 미사일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직전에 이 PL-15라고 그러죠. 그 주력 미사일은 PL-12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PL-15는 미티어 대응, 12는 미국제 암남 중거리 미사일.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기술의 완성도가 PL-15에서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한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PL-15 이전에는 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한테 뭐 기술료를 주고서 뒤로 받아서 자국화시킨 미사일들이 시리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대단하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PL-12부터 이제 뭔가 이거 우리 거의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하네 하다가 15에서는 뭐야 이거 잘못하면 앞서겠네. 요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극히 이제 중국제 그 공중 전력이 무기들이 이제 최근에 두각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거는 공개를 일부러 흘렸죠. 네. 미국도 흘리고 공개를 하고. 그것도 다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디 수준에 맞추게끔 혼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이제 한 게 앞으로 누가 이제 이게 더 앞서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빼내면서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건 노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빼낸다 말씀하셨잖아요. F-35가 2001년도에 이제 X-30으로 해서 이제 본격 개발을 했는데 중국하고 좀 친하게 무역을 하면서 서로 돈 벌면서 친하게 지냈던 2000년대 초반 대테러 전쟁에 미쳐 있을 때 미국이 인터넷을 뒤지면은 디자인부터 해서 기술 뭐 간단한 사양서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공개됐었어요. 엄청나게. 네. 뭐 책자 같은 거는 아예 뭐 에어쇼에서 뭐 내가 뭐 기술자인데 필요하다면 아니면 내가 뭐 어느 회사에 항공 분야에 있는데 하면 저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간단한 기술서 같은 거 받았거든요. 유로파이터나 뭐 F-22 좀 흔하게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기본자를 모으고 인터넷 해킹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상승을 한 게 이제 J-20이 나오게 된 동기가. J-22.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 서방 측에서 우습게 봤지. 뭐 기껏해야 돈 들고 와서 이태리 뭐 레이더, 그리폰 뭐 레이더 기술들 사가는 돈 주고 와서 사가는 경우였거든. 프랑스제 뭐 헬리콥터 뭐 아니면 이태리 뭐 어뢰 그것들은 이제 돈 얼마 줄 테니까 중국 형태로 중국제로 만들어줘 뭐 이랬던 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급상승을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죠. 기술 경쟁은. 이제부터 이제 치열하게 네.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그때 이번에 미티어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이 공대공 관련해서는 미티어가 가장 최고 사양급 미사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사양이길래 미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서방제에서 200km 이상, 뭐 300km까지 보는데요. 그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이거 하나예요? 없죠. 그러니까 실전 배치된 게. 실전 배치된 그 전에는 미테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탑건 영화 1편에서 봤던 이제 거기 전투기가 F-14 톰캣인데 거기서는 그 피닉스라는 미사일을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피닉스가 150km 사정거리.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로 이제 딱 표본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미테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KF-11을 이제 생산 그 시제기를 이제 만들고 6대 만들고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부심이 이제 대단했죠. 이렇게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유할 수 있다. 주변국 전투기 다 견제할 수 있다. 네. 자부심이 이제 딱 있는데 이 공유전, 인도파키스탄 공주에 딱 터지니까 야 우리 그거 있어? 미사일 지금 갖다 실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있는 거야. 저 전투기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미사일이지. 지금 뭐 이렇게 단품 몇 개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공중 전력이 그냥 확 그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됐네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그리고 이제 이 좀 과도기에 1년 반의 시간이 이제 참고 기다려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이제 공대공 미사일인 거죠. 우리가 현무 5도 그렇고 지금 뭐 현무 6 이제 또 개발할 것이다. 미사일은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지대지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거죠. 오로지 지대지. 지대지 특화된 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특화된 게
전투기에서 지상으로 쏘는 거. 뭐 스칼프라든지 공대지. 공대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야, 쟤네들 무섭다. 우리 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서운데 아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이 공대공 전투를 안 해. 이렇다 할 게 없어. 뭐 어떻게 해서 격추했다는데 그 유명한 러시아제 무슨 내노라는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리고 되게 격추되고 있어. 뭐 SU-30 격추됐어. SU-35 격추돼.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항공전이 아니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드론이 최고의 드론 이렇게 불과 뭐 며칠 전만 해도 한 뭐 보름 전만 해도 그러다 이게 터지니까 공대공 미사일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무기 체계는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드론도 더 많이 갖춰야 되고 공대공 미사일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플랫폼 전투기도 빨리 대량 생산 배치해서 구닥다리 전투기도 빨리 벌어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 공군의 3세대 전투기 F5 그러니까 KF5죠. 네. 우리나라에서 조립했으니까 그게 아직도 뭐 50여 대 남아요. 아, 그래요. 그거부터 버리는 게 지금 과제예요. 근데 이 KF-21 이 채선성 맞추고 이러려면 우리 자체에서 한 200대 이상은 소모가 되어야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F-35인가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또 공군의 입장이고 뭐 복잡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 공군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투기를 이제 도입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아니든 해외에서 아니든. 그러면 차기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새 전투기를 할 수 있는 게 KF-21하고 그 시리즈하고 F-35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전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지금 120대가 이제 계획이 있고 약속이 돼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60대, 60여 대 더 사야 된다. 원한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5월 7일 이후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 공조를 보니까 KF-16이라는 전투기 있죠. 옛날에 네. 조립 생산한. 그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옆에 중국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까이 두고 바다를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KF-21이 이제 블록 2 이상을 더 증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제 기획을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국방 관련 획득 관련 절차를 보면은 이제 세미나부터 열고 환기를 시키고 아마 조만간 이제 세미나 크게 열릴 거예요, 이거. 하긴 뭐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우리 구매한다 그랬었죠. 네. 뭐 이쪽에서의 뭔가 반응이 좀 나오겠네요, 확실하게. 뭐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수출이 또 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고 공군에서도 이걸 이제 좀 기획을 해야 되니까 아마 올해 에어쇼 때 되면 이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더 생산한다고 하더라. 네. 그리고 블록 3로 더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돈을 마련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 계획으로. 이번 사례가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는 한쪽은 이제 뭐 격추됐으니까 뭐 아주 슬플 것이고 아주 괴로울 것이고. 근데 나머지 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여파가 크다 이거죠. 하여튼 이 미사일 하여튼 우리의 그 지대지 미사일 개발 능력 우리 일단 뛰어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대지 이거 원리하고 쉬워요? 이거 원리하고 공중에서 이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그리고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산업 아니면 이제 방사청 주도의 그 개발이라는 게 유별나게 공대공 미사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냥 외국에서 사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대지가 더 이제 어떤 국가적인 존재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를 끊임없이 20년에 했죠. 네. 거기에 돈을 쏟아부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대공 이거 안 했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서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것도? 최소한 2030년은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초도 제품이 아무리 정신 차려 서둘러도 2032년. 그럼 그때까지는 뭐 미티어를 갖다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유일하게 이제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믿을 게 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중국한테 이렇게 사거리에서 밀리는 공중전에서 밀리는 이 상황을 미국에서 뭔가 대책이 획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름은 한 두세 차례 바뀌었는데 개발을 2007년부터 이제 발제, 소위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2025년까지 완성이 아직 덜 된 게 제식 기호가 AIM-260. 네. 뭐 JTAM 같은 뭐 있어요. 그 260이라는 기호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암남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이제 뭐 막바지 단계는 와 있다고 하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PA10으로 인해서 뭐 내년도 국방 예산에 좀 더 개발비를 더 줘가지고 빨리 완성을 시키는 쪽으로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라 아주 그냥 학을 때니까
국방 예산 배정할 때 그거를 공군에서 미 공군에서 이렇게 뭐 개발비 R&D 비용을 더 대면은 승인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다들 이제 그냥 방산 관련된 데서는 개발 돈 더 투자해야 되고 양산 배치 이거는 이제 호황을 좀 맞이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길 수밖에 없네요. 군사비가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공대공 미사일 미국도 역시 소홀히 한 건데 그게 시간이 뭐 지금의 우리 주력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의 전 세계 등장, 그러니까 공개된 언론을 통해서 시험 발사하는 게 1982년도인가? 엄청 옛날 와, 40 한 5년 전 얘기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듭 개량을 했어요. A형, B형, C형, 그리고 가장 최신 개량은 뭐 D5인가 하여튼 D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장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뭐 한 150에서 160km. 그러니까 모자른 거잖아요. 200km.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AIM 260이라는 데로 이제 전력 이제 투구, 전력 이제 질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그동안 이야기 나오는 게 튀르키예가 방산 쪽에서 우리 쪽의 기술을 좀 이전받고 해가지고 또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뭐 2001년, 2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은 그때인데 네. K9 자주포를 이제 기술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K2 전차도 그렇고, 그러더니 이제 지상 무기 체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KT1 훈련기, 그걸 모방한 또 훈련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T-50을 또 모방한 이제 후르제트라는 게 나오고, 그뒤 결국에는 KF-11급의 그 칸이라는 전투기가 등장을 시켜서 지금 이제 간단한 그 비행들은 했어요. 첫 비행들은 그 본격적인 이제 개발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거를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무기체계 플랫폼 개발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우리가 가면은 그들도 와서 싸게 뭐 주겠다고. 같은 그 형제 관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자주포나 전차만 그랬나 했는데 뒤로 또 거슬러 가보니까 발단이 된 게 그 80년대 말부터 발달이 된 게 장갑차였습니다. 장갑차. 네. 그 미국이 이제 개발하다가 그러니까 보병 수송 전투 장갑차에다가 기계화 보병 전투차 같은 개념을 좀 이렇게 섞은 게 있는데 AIFV라고.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제꼈지만은 그 직전에 그 개념이 그 미국제 M113 장갑차를 좀 더 고성능화시킨 AIFV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육군은 실용화를 안 해요. 바로 그냥 브래들리 장갑차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개발한 회사에서는 투자한 돈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네덜란드로 이제 가져가서 면허 생산을 뭐 시킨다든지 기술을 준다든지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기에 뭐 1979년, 뭐 1982년 뭐 이럴 때 83년, 4년 그 시기에 우리도 그렇고 튀르키예 그 당시 터키도 그렇고 저거를 가져다가 모방. 근데 튀르키예는 이제 돈을 이제 뭐 해서 좀 기술료를 주고 사온 거고 우리는 아주 그냥 독자적 카피를 뜬 건데 그게 바로 이제 K200 장갑차.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뭐 말레이시아 30년 전에 말레이시아 평화유지군 나갈 때 뭐 급하게 뭐 경쟁도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장갑차가 뭐 시장에서 무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밀렸죠 완전하게. 완성도는 또 그쪽이 높았나 봐요. 그 AIFV를 이제 모방한 튀르키예 장갑차만. 그 실제 시작은 장갑차를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자주포, K9 자주포 가지고 푸트나 자주포 가져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그게 지금 그 유명한 전차.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거 기술 배워오고 또 우리 거는 이제 튀르키예가 가져가고. 근데 이번에 가장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관심이 떠오르는 게 그 KF-21보다도 더 나은 어떤 뭐 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중동 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가장 큰 경쟁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떠오르던데요. 근데 그들이 그 개발에 그 착수하고 시작한 게 좀 늦어요. 그 튀르키예 전투기가 그러니까 몇 발짝 늦어요. 출발점이. 우리는 꾸준하게 2015년 이후로 차질 없이 개발을 다 해와서 지금 이제 양산 들어가기 직전인데 완전 양산 배치. 그래서 지금 이제 초도 개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제 시험 비행을 한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기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린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미국제 F414 엔진. 처음부터 이제 확고한 그 약속과 생산 양도, 그 완전히 120대 갈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담보가 되는데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그게 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현재 초도
그 시제기에는 미국제 F110이라는 엔진을 쓰는데 그거를 또 계속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발용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독립성을 좀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영국에 주도하는 롤스로이스사제 그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유로파이터 사용했던 그런 거로 좀 전환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해요. 왜냐면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엔진이지만 또 유로파이터 자체도 사겠다고 튀르키예가 최근에 그랬다가 독일이 공동 개발 국이거든요. 유로파이터 영국하고 독일하고 스페인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했어요. 이게 네.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엔진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엔진 문제도 있지만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어쨌든 사거리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튀르키예도 요거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미사일 도쿄들도 과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착수를 했고 그냥 단순히 미티어 적용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 유럽에서 방산업체들이 튀르키예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나토에 맞는 그 행동을 안 하니까 러시아하고도 S-400이라는 미사일 도입했고 해서 많이 혼란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척도 받았고 군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동 무장도 어떤 보장된 게 사실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엔진, 무장, 그러니까 공대학 무장이죠.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개발이 너무 늦게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KF-11은 모든 분야 T-50을 이제 훈련기를 하면서 모든 분야 기술을 골고루 이거 다 해본 거 있어요. 다 모았어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KF-11 보라매 전투기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도 분야별로 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완성을 빨리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진행 그 속도나 능력이 걔들 껍데기만 사실상 나오고 우리는 이제 알차게 다 해서 빨리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수출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형만 존재하는 이름만 존재하는 기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일단 튀르키예는 아직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전투기에서는 기껏해야 우리한테 속속일 수 있는 거는 그 후르제트라는 T-50급 초음속 훈련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저가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 훈련기를 이제 고성능의 그런 제트 훈련기 구입을 안 한 나라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미국의 T-7이라는 훈련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중심의 야크 130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가 주도하는 M346도 있고, 우리도 있고, T-50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파고들 수도 있죠. 좀 장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새로운 실험국들은 막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좀 이렇게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 프랑스도 그렇고 아까 미카 미사일도 그렇고 이렇게 왜 개발을 안 할까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 개발을 하고 비행기도 좀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40년 된 전투기면 뭔가 플랫폼을 바꾸고 잘 아시다시피 서유럽이라는 나라가 복지라는데 인권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냉전을 겪었고 겨우 그게 이제 탈냉전 된 게 91년도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91년 12월 달 그때부터 한 30년 동안 이제는 복지비 우리 먹고 노는데 돈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대테러 전쟁이 일어났죠. 2001년도 9월부터.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테러 문제가 있으면서 그쪽에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난민 관리비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을 이제 소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군비 쪽은 항상 뒷전을 밀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계속 국방비 증액해라. 너네 너무하다. 이 얘기가 사실 맞는 거군요. 근데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언론을 보면은 국내 언론을 보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나쁜 놈.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당한 게 있다 이거죠. 쟤들은 딴 데 돈 쓰고 나는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서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더 늘려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상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 이제 또 어떻게 정의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틀린 점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 일기 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이 너무 나태한 거. 국방력에 신경 안 쓰고 30년 동안 이제 즐긴 거.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니까 명분이 생겼죠. 미국이. 그리고 이 서유럽의 그 방산업체나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보면은 실력은 있는데 기술력도 있고 돈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쓰니까 이제
그 독일 주둔 미군을 뭐 뺀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배치, 헝가리로 밑으로 내려앉히는 거죠. 아예 빼는 건 아니고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력, 예산 문제를 좀 줄여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중국을 상대하는 이 동북아 지역에 자기들 미군한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본도 이제 더 돈을 더 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무 전환시켜서 예전보다는 이제 규모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전력이. 지금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주한미공군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 예전에 비교해서는 아주 대놓고 내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온도 차이가 이제 좀 있는데 이번에는 서유럽을 이제 상당히 질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또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다시 재가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유럽 방산업체 별로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 K방산 하는 거군요. 여러 그래서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전범국인 일본을 또 그 방산업체를 내세울 수는 없고, 대외적인 명분이. 그 차선책이 이제 대한민국 제품, 그동안에 뭐 20년 전에 완성시켜 놓은 것들을 이제 그 요소 나라들, 자기들이 그 미국제 무기가 골고루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끔 뭐 지원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방해를 안 한다든지. 왜냐면 이제 FA50이나 앞으로 나올 KF11이 다 미국제 엔진이기 때문에 방해를 안 한다는 개념은 내가 엔진 제때 만들어 납품을 할게, 이것만 해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T50 수출할 때, FA50 경제원택 수출할 때, 그래 내가 제대로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엔진을 줄게, 납품할게. 네. 이런 게 지원한다는 거죠, 미국이. 네. 거부를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늦게 납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지켜준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몇 달 늦는 건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도와주고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방산이 그런 면에서 상대 나라, 수출 대상 나라들이 미국이 원하는 나라들한테 잘 찾아가서 세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 나라의 특성을 살펴본다든지, 뭐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서 이렇게 들어가 세일질 한다든지, 요거는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해요. 네. 그 방산업체들이 좀 덜 그 탐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의 일인데.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정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우리 K방산에 좋은 기회가 어쨌든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각 기업체들 뭐 자기 회사의 운명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